당신은 인생을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오? 나도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 나를 버리고 밤낮 없이 일하고 돈을 벌었다. 그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 하지만 이것들을 몰라. 내 인생은 이제 빈 털털이라. 오, 만약 당신이 나처럼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이것들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누나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10대 아이들에게 물어보아도 자신의 과거를 후회한다고 하는 하물며 인생을 더 살아본 우리 중년과 장년층들은 오죽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후회한들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후회하지 않으려 노력해보아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루를 다시 후회로 정산하는 우리입니다. 왜 더 사랑 못하였다? 왜 더 안아주지 못했나? 그렇게 내 앞에서 환하게 웃던 꽃 앞에서도 가시에 찔릴까 서성이고 꽃이 저만치 가고 나면 가시에 찔린 것보다 더 아파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힘들게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살아보아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해지면서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난자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지요? 또한 이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한 우리의 인생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일로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으면 좋을까 해서 산을 택했죠. 산에 오는 게 가장 좋아요. 모든 걸 잊을 수 있잖아요. 올해 연세가 73세이신 김씨 할아버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노후를 보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김씨 할아버지는 19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첫 직장은 달 가공 공장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꼬박 1년 동안 생각 껍질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년은 시장에서 음식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달을 다녔어. 아는 형이 남대문 시장에서 중국집에 야채 배달을 했는데 그때 나보고 중국집 주방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지.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그 중국집에서 설거지와 허드렛 일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중국집 주방장도 됐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되었을 때 아는 지인이 고향의 보수를 더 좋게 주겠다고 주방장 제안을 해왔지. 나는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당연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나 혼자 그곳으로 갔어. 그렇게 할아버지는 와이프와 어린 두 아이들을 떼놓고 2년을 그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아기로 남편으로서 생물을 다한다고 생각하셨죠. 솔직히 세상에 돈 없이는 하나에서 10가지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 가정이 있으면 뭐해? 지금 라면도 못 먹을 판인데. 그리고 2년 뒤 할아버지는 힘들게 돈을 모아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자주 못 본 둘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아빠를 못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빠를 보고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넉넉해진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입니다. 이후 김씨 할아버지는 중국집 주방장으로 여러 가게를 전전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너무 잘 됐지. 못해도 한 달에 3천만 원씩은 벌었어. 그리고 심지어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폭등을 한 거야. 그때의 복은 요즘 집값 폭등이랑 단위 자체가 아예 달랐는데 2억짜리가 50억, 3억짜리가 100억씩 올랐으니까 말이지. 할아버지는 당시 세상이 전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이 잘 벌리니까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미친 듯이 일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할아버지는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국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집도 60평 아파트의 겉으로만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밤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에 간다 해도 식당 장사가 그렇듯이 다시 뛰쳐나오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본점 말고도 지방에 추가로 가게를 내다 보니 나중에는 집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땐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무조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어. 부부들은 보통 돈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근무에 시달리다 보니 집에만 가면 무뚝뚝해지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다정하게 말하지만 집에만 오면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변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나마도 퇴근하면 11시 반이나 12시가 되니 대화는커녕 씻고 잠자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 다시 일어나 시장으로 출근하셨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집에 오는 횟수는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일에 한 번 집에 오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이 급기야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가족과 멀어지게 되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 집에 오면 가족들은 왜 왔냐는 반응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애들은 저희 엄마랑 웃고 떠들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찬물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식어버렸어. 그리고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 옛날엔 돈 벌어다 주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느 날은 심하게 석이 상한 할아버지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길래 저래. 어떻게 힘들게 돈 벌다 온 아버지한테 인사 안부를 안 하고 방에 들어가. 그러자 아내는 싸늘하게 대고 하였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 오늘은 또 왜 온 거야? 아니, 왜 왔더니 내 집에 내가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지방 내려간다며? 그곳에 살면서 왜 왔어? 집에는 아무 관심도 없잖아. 아내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쁜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주 못 보게 되니 부부 관계에도 자꾸 오해가 쌓였습니다. 바빠서 죽겠다더니 휴일에 골프 칠 시간은 있나 봐. 내가 어디 골프가 좋아서 쳐 비즈니스고 손님 접대잖아. 글쎄 나 몰래 딴 살림 차린 건 아니고 내가 무슨 바람을 핀다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에 돈까지 벌어다 주는데 왜 당신한테 고발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는 절대 못 살라 그렇게 할아버지는 집을 나와버렸고 그 후로도 아내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경제가 악화되면서 할아버지가 투자했던 사업과 건물이 부도가 났습니다. 비싸고 넓은 아파트도 착당하고 화려한 중식 레스토랑들도 문을 닫아야 했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나의 60이 훨씬 넘어서부터 다시 주방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다시 돈을 빌려 조그맣게 음식집을 냈는데 음식 솜씨가 좋았던 할아버지의 손맛의 장사는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급한 불을 끄고 가만히 생각을 하던 할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가족과 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 전부였는데 왜 이런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게 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서이상해서 요즘도 가게 쉬는 날이면 등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가장 곤혹스러울 때는 명절입니다. 할아버지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가족마저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연휴 때는 내리 3일 청계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등산마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느라 돌보지 않은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죠. 할아버지 자꾸만 선행하시면 무릎이 더 나빠져서 큰일 나실 거예요. 그렇게 의사는 할아버지 석도 모르고 등산마저 아아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저 보고 아이고 식구들 먹여 살리라. 애쓰시네 일하느라 고생이 참 많으시네. 이런 말 한마디면 나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가장으로 싹돈만 열심히 벌어지면 될 줄 알았지 착상히 일을 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하루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시간을 낼 줄을 몰랐습니다.
말 없이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 하나 없이 외로운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나마 열심히 벌었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할아버지 집에 간간히 찾아오는 최 씨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대기업에서 평생 일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애들 교육비, 결혼까지 목돈을 전부 써버리는 통에 수중에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에도 직장을 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최 씨 할아버지가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김 씨 할아버지는 그나마 자신은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실업급여 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자꾸 시간만 흘러가고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이번 달만 이력서를 몇십 군데가 넘게 넣었는데 하나도 안 됐어. 그 할아버지는 서로의 처지를 보면서 한숨 쉬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할아버지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노후 준비를 위한 목돈을 써버리지 않고 꼭 쥐고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돈만 벌어줄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인생 하나만큼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하십니다. 지금 많은 것을 예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노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후회는 크기의 차이일 뿐 우리의 일상이고 아주 가끔은 그 크기가 커서 매우 아픈 상처를 마음속에 남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작게는 오늘 먹을 메뉴부터 크게는 거래처 계약이나 주택 매매처럼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어서는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 앞에 초원에서 우리의 사고는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젊은 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는지, 이제 와서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아도 예전부터 후회하지 않은 게 아니고 후회하지 않은 척을 해왔던 건 아닐까? 차라리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서 마음이나마 편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후회. 그렇다면 이 후회란 무엇일까요? 후회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잘못한 일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후회의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 중에서 스스로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심리 상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감정인데요. 일해학자 다니엘 핑크는 후회를 크게 4가지 단계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 일을 했더라면 하는 기반성 후회. 둘째, 그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하는 대담성 후회. 셋째, 옳은 일을 했더라면 하는 도덕성 후회. 넷째, 그때 손을 내밀었다면 하는 관계성 후회. 이 4가지가 사람이 많이 하는 핵심적인 후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과거를 돌아보며 이러한 후회들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들어 제가 후회를 많이 하는 일은 어릴 적 친구들에게 경솔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미술 공부를 그만두고 생활의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제 사정을 모르고서 저를 보고 예술가의 길을 포기한 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친구들의 대다수는 예술가의 길을 걷지 못할 것을 말입니다. 그만큼 예술가가 직업이 되는 것은 순수 미술로 큰 돈을 버는 일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이며 가게일이며 뭐든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그 돈으로 공부를 하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고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항상 제 뒤에는
낭떠러지가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장 생업 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한가롭게 예술 타령을 하고 있으니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게 곱지 않은 시선들까지 보내오니 저 역시 감정이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엔 친구들 앞에서 그만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현실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손재주가 뭐가 그리 대수야. 그림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쯤 버린다고 세상에 큰일이라도 나. 그리고 우리가 고작 애들 푼돈이나 받는 동네 화실이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날은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약간 잔업불로 온몸이 녹초가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흑망으로 뒤덮여 아무 말이라도 해야 제가 어둠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친구들에게 저렇게 가시를 쏘아댄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소수의 친구 외에는 모두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찰나에 일어난 일로 많은 친구를 잃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실로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땐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여행이라도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활로 같은 요란한 인생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곤경에 처하지 않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건강 소홀로 인한 후회. 건강 소홀로 인한 후회는 우리가 노년에 겪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은 생활 습관의 부정적인 변화나 건강을 소홀히 한 결과가 대부분이죠. 특히 당뇨, 고혈압, 관절염은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에 생기기 쉬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체력 감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력 감퇴는 일상 속 운동 부족이나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생기는데 체력이 감퇴되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나빠지면 노년의 의료 비용 또한 급증합니다. 하지만 당장 몸이 아프면 병원은 안 갈 수가 없죠. 특히 요즘은 과잉 진료로 인해 작은 병의 여러 가지 검사를 권유당하여 비용 청구서를 받아보고는 뒤늦게 깜짝 놀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니고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며 이런 몸 상태를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힘없고 낡은 노인임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정신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이러하니 건강을 소홀히 하면 노후의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크게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조금씩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후회. 자연 속 할아버지도 그랬듯이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문제로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며 너무나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가족 구성원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배울 틈이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마을에 꼭 한 명쯤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나가면 차마 못 봐줄 비참한 흰색으로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노숙자와는 차원이 다른 처참한 행색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이 5, 60년은 지난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대 흐름은 너무 빨리 바뀌어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아니라 천지가 개혁을 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가족을 대하실 때 편하다는 이유로 너무 허물없이 하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애정 표현이라고 편하고 친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제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무척 많았고 그 때문에 아이와 싸우기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아이가 커 갈수록 아이와의 관계는 소원해지기만 했고, 그렇다고 아이의 편입한 바 주려는 아이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이를 알기 위해 아동 심리학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동 심리학에 따르면 저는 평소에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 저런 행동은 해선 안 돼. 저는 아이를 내 인생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으려는 간절한 욕심에 있는 그대로의 아이의 모습을 부정하고 있었죠. 그것도 매일 얼굴 본다는 이유로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과 평소에 쓰던 말들을 무심코 아이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그때부터 아이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지켜봐 주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아이를 믿어보기로 한 것이죠. 정말로 아이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무섭고 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인 저는 아이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학 같은 중요한 문제와 아이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죠. 그러자 아이의 표정과 행동이 자유분방해지고 집 안에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아이가 학교 가방도 안 벗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떠드는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마다 성향이 다 달라 당장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던 첫째 같은 녀석도 있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아이가 들어서 결국 첫째도 제 마음을 알아주었고 그때는 정말로 매우 기뻤습니다. 오히려 그때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주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딸 아이의 눈매, 화장법은 제 마음에 안 들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내버려 두니 감정이 상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께서 가족 간의 사이가 소원하다면 서로의 가치관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흘려보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소통 부족의 원인에는 의사소통 부재, 감정적 거리, 바쁜 일정으로 인한 소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더라도 서로 비난만 하지 않는다면 가족 관계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개발 부족으로 인한 후회. 빠르게 진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개발 부족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기술적 뒤처짐과 지식 부재로 인한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 제 위에는 제 직속 선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기와 문서로 업무를 보던 시절이었지만 그 선배는 따로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컴퓨터는 돈 있는 집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비싼 게임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그 선배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컴퓨터 없이는 안 돌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컴퓨터가 다 답을 해주니 사전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그림도 그릴 수 있을 테니 저 보고도 한번 공부해보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학원에 가서 컴퓨터 사용법을 익혀보아도 이것을 어디에다 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조금씩 발전은 하고 있어도 세상은 아직 컴퓨터에 대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컴퓨터의 세상은 미래 세계에서 있을 법한 과학자들의 영역쯤으로만 여기고 더 이상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사 용지나 경지로 작성하던 보고서와 업무 관리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지에 매직으로 글을 써서 대자로 하던 발표조차 이제는 전부 컴퓨터로 대체되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엔 PC방이 여기저기에 있고 이제는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글을 쓸 때 컴퓨터 재판으로 쓰고 있죠. 생각해보면 그 선배는 항상 미래를 보고 있었고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도전에서 오는 성취감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가 있어서 주변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걸 못 즐기는 느끼는 작은 후회는 했어도 능력이 부족하여 느끼는 큰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망설이는 제자리 걸음만 하던 제 등을 힘껏 떠밀어준 그 선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도전하는 즐거움과 성취하는 희열감을 알게 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번째 돈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후회. 우리는 주변의 금전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을 다뤄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는 수많은 광고가 우리를 현혹한 TV를 틀어도 핸드폰을 켜도 수많은 광고가 알게 모르게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지요. 특히 광고 마케팅은 우리의 표면, 의식 너머에 있는 무의식조차 자극하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콜라 광고가 30초에 0.1초씩 삽입된 30분짜리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콜라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0.1초는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인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우리의 두뇌는 이것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러한 특성조차 이용하여 마케팅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고에 이끌려 물건을 산다 해도 그것은 이상할 게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광고에 너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휩쓸게 되면 과도한 소비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급하게 돈 들어갈 일은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생기지 않던가요? 그러니 비상금은 꼭 마련해두는 알뜰한 경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어느 시점에서부터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적금 대신 주식 투자를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만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은 부지기수이고 돈을 번 사람은 극소수이죠. 주식 투자는 투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합리적인 소비와 투자, 그리고 적절한 보험을 통하여 금전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보내보시는 건 어떠실런지. 5번째, 관계 소홀로 인한 후회. 관계 소홀로 인해 느끼는 후회는 주로 가족과 친구, 연인과 관계에서 소통과 소중한 순간을 놓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관계는 보통 표현을 함으로 유지가 되지만 우리와 우리 사회는 개인의 솔직함이 미덕이 아니었던 사회였습니다. 또한 직설적인 표현보다 간접적인 표현이 권장되었죠. 그리고 감사함에 대한 표현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직함과 감사함, 이 두 가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서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나는 내 마음을 거침없이 잘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것과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할머니처럼 좋아도 괜히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손자가 예뻐도 짓궂게 놀리는 모습도 정감이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두 잠든 한밤중에 배탈이 난 저를 얼음찜질하며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시던 할머니의 눈빛을 떠올려 보면 그래도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고 고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과 친구와의 소소한 즐거움을 무시하거나 놓치면 나중에는 그 소중한 순간을 회상할 때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어렸을 적 아이가 TV를 보며 집이 떠나가라 웃는 소리에 직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딸 아이가 어찌나 호탕하고 웃는지 만화가 시작하는 매일 저녁 5시가 되면 지붕이 내려앉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혼을 내더니 아이는 다음 날부터 웃음을 찾느라 자기 팔을 물고 엉엉 울면서 소리 죽여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아이가 다 크고 떠나서 텅 빈 거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즐거운 웃음소리가 무엇이라고 그리 혼을 내었나 후회가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친정집에 놀러 오면 최대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이와 함께 있는 오늘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고 보니 타지에 있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요즘은 다행히 자식들이 단체 톡방을 만들어 주어서 그곳에서 수다를 떨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자 바쁜 삶을 살다 보니 대화를 나누지 않는 날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가벼운 인사를 남기거나 집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일상 사진을 찍어 이유 없이 보내곤 합니다. 그러다 공통 관심사가 생기면 한동안 이야기꽃을 키우기도 하죠.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을 봐도 어색함이 덜하니 이 단체 톡방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6번째 모험과 경험이 부족으로 인한 후에 제 지인 중에서는 인자하시고 기품 있는 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잘못을 정 남편의 사업 실패로 고생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내 이겨내셨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은 항상 세상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온 제가 부럽다고 하십니다. 이 언니는 일생을 현 모양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살림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아내와 엄마로서 그것을 모를 순 없지요. 하지만 평생을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만 살아왔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언니의 갈등은 이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딱히 취미도 없고 듣기도 없었습니다. 하지 않으니 하고 싶은 것 또한 없었으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듯 하였습니다. 언니는 평생을 자식과 남편만 보고 사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도라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니가 고백하길 다들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도 집안일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고 요리도 재미없고 설거지는 더하고 빨래는 말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삶이 너무 허무하고 재미가 없어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언니의 눈빛에서 분명히 보았지. 저와 새로운 장소를 갈 때면 마치 소녀처럼 반짝이던 그 눈빛을 말입니다. 그때의 눈빛이 제게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모르지요. 여러분들도 내면에 그런 눈빛을 가지고 계신지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전 언니처럼 그동안의 삶이 그랬었다면 여러분의 삶도 그동안 항상 일정한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면 한 번쯤은 그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으실까요?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유명한 시인 프로스트는 후회를 가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이라 치면 우리는 선택한 길 외에 가지 못한 길에 미련이 남게 되어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후회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젊은 날에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한 후회도 어쩌면 가보지 않고 섣불리 단정 지은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젊은 날 몸과 마음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친구들에게 독서를 퍼부은 그 날로부터 몇 년 후 그 자리에서 제 독서를 들었던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연락해온 친구였기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당시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그 친구는 몇 년을 허비하고 20대 후반에 들어서야 어렵게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제서야 너의 말이 맞았다며 그때 저를 비난한 걸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때 모두들 불투명한 미래에 절망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네가 용기를 내어 먼저 앞으로 나아가 버리니까 다들 조바심도 나고 질투도 났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못된 말을 들은 친구들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가득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 친구의 말로는 다른 친구 중 한 명은 동네 학원을 시작으로 점차 성장해 미대 앞에 큰 미술 학원을 열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자신의 그림 3개를 만들어 예술가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동네 장사로 시작해 큰 사업가가 된 친구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길을 걸어 당당히 예술가로 살아가는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와 편견 속에서 선택하고 행동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나는 현실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뒤에 숨어서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나의 선택이 틀림없다고 너희들의 길은 틀렸다고 생각한 저의 어리석음에 실로 많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솔직히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이 길 말고도 저런 길도 있으니 한번 고민해보라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다면 서로 좀 더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미 뿔뿔이 흩어진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사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깨닫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회라도 하며 이런 후회가 좀 더 나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니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을 말로만 다짐하며 실천하지 못하기에 후회가 오히려 삶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면 후회의 참 뜻이라. 잘못된 일이 발생한 원인을 방치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 후회할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하고 나를 깎고 다듬어 하는 말이 아닐지. 물론 후회만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것도 안 될 말이지만 그 흔한 후회 하나 없이 사는 인생도 너무 인간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해가 화살처럼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후회들을 하셨나요?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해를 보시면서 어떤 소원을 피시나? 저는 후회하지 않는 한 해를 달라는 소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차마 빌 수 없었고 제 인생의 걸음이 되는 소소한 후회 정도만 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희망차고 따뜻한 햇살을 달라고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복을 달라고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은 후회와 많은 복이 있는 그러한 한 해 되시라고 오늘은 바다 위에 배와 일주를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누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